요즘 그 뉴스나 기사를 보면 아직 일상적인 건 아니지만 사회 곳곳에서 이런 로봇들이 활약하고 있다는 기사를 볼 수 있는데요. 이 로봇 하면 과거에는 상상 속에만 있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우리 곁에 훨씬 더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것 같죠? 네, 그래서 요즘에 병원에 보면 노인을 돌보는 노인 돌봄 로봇도 있고 또 이제 또 병원에 보면 수술하는 로봇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배달하는 로봇도 있고 참 많은 로봇의 종류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요즘은 이제 일반 식당에 가도 이제 일반 로봇이 사람 대신 로봇이 서빙까지 해준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그런 식당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가보고 싶네요. 그리고 요즘 돌봄 로봇도 이제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에게 굉장히 효능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말동무하는 기능도 있으니까 이제 외로움도 덜어주고 이제 식사하는 거, 약 먹는 것도 다 체크를 해주니까 웬만한 사람보다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로봇이 들더라고요. 효도를 하네. 네, 대리 효도하는 거죠. 네, 저는 얼마 전에 아틀라스 로봇이라는 영상을 봤는데요. 정말 사람같이 생긴 로봇이 막 앞구르기, 뒷구르기 이런 걸 하고 공중제비 막 하고 정말 사람같이 똑같이 행동을 해서 정말 소름 돋고 신기하더라고요. 네. 진짜로 막 로봇 시합 같은 것도 막 하겠네요, 막 이리 보면. 그럼 거기에서 이제 만약에 인공지능까지 탑재하게 된다면 세상에서 진짜 완벽한 그럼 휴머노이드 로봇이 탄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휴머노이드랑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이런 미래 문명에 대해 우리가 상상을 하다 보면은 막 이렇게 설레기도 하는데 특히 로봇 분야가 그런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로봇에 대해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로봇과 인공지능의 전문가이신 카이스트 고경철 교수님을 특별히 모셨다고 합니다. 예! 기대됩니다. 그럼 교수님 우리 빨리 모셔볼까요? 네. 교수님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방금 다뤘듯이 로봇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실제 산업체에서 로봇을 직접 개발을 해보고 또 상당히 여러분이 알고 있던 이런 산업용 로봇이라는 것들을 직접 상품화를 해서 제조 현장에 이렇게 사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저희가 학교로 옮겨서는 오랫동안 수술 로봇에 대한 이제 연구를 시작해서 우리 인간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그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는 이제 수술 로봇에 대한 제품도 제가 직접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많은 기대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냥 판타지적인 이야기보다는 현실적인 이야기 그리고 그런 현실이 정말로 우리 미래에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가 또 많은 오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오해도 우리 이번 기회에 풀어나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로봇 공부를 좀 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나요? 네. 한번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로봇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저희 세대가 앞으로 멀지 않은 미래에 네. 저희가 상상하는 그런 로봇들, 꼭 필요한 로봇들과 함께하는 시대가 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데 오늘 교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궁금한 로봇들에 대해 많은 부분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최대한 여러분들의 그 의문점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과연 이제 로봇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공지능 이 알파고 사건은 2016년 4월에 우리나라 바로 광화문에 있는 포시즌 호텔에서 이제 열렸던 그 사건 아시죠? 그 알파고가 이제 구글의 딥마인드 팀에서 나온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이세돌 선수를 이제 처참하게 패배시킨 사건인데요. 그 승리의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패널 중에서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뭔가 그동안 오랫동안 쌓여온 그런 기보들, 축적된 데이터들 때문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 빅데이터의 힘이죠. 그런데 최근에는요, 이제 알파고들이 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스스로 데이터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 셀프 플레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자기들끼리 바둑을 둡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이기고 진 결과물을 가지고 다시 새로운 알고리즘들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그거를 이제 알파고 제로라는 프로그램인데 그 제로가 알파고 리라는 그 2016년 버전의 알파고 리를 100대 0으로 이기는 그런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4년, 3년이 지났는데, 아니 5년이 지났죠. 5년이 지났는데 속도, 정밀도, 승률 면에서 월등하게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지금도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인공지능이 이제 아까처럼 실질적으로 바둑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실생활로 이것이 파급돼서 번져나갈 수 있는 날이 곧 다가올 것이죠. 그런데 또 뭐가 그 사이에 또 일어났죠? 바로 알파고 이후에 코로나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온 인류가 사실은 전쟁을 치르다시피 우리가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또 치르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여러분들 세대도 그렇고 지금 현재 우리 겪고 있는 세대도 그렇고 두 가지의 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 그리고 이 이후에 다가올 또 더 무서운 AI와의 어떤 전쟁,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미래에 대한 불안은요, 이런 인공지능과 로봇이 자꾸 새로운 것에 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할 때 불안이 생기는 거죠. 내가 뭔가 너무 아는 게 없다? 또 뭔가 여기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사람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과연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같이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살짝 어두운 얘기를 살짝 하고 지나간다면요. 바로 이제 뭐냐면은 이런 로봇들이 점점 현실화돼 가지고 과연 우리나라의 미래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더 어려운 방향으로 갈 것이냐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제조 경쟁력 이런 좀 딱딱한 이야기를 갑자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게 약간 관념적인 표현 같아요. 제조 경쟁력이 왜 중요하지 하는 것이 생각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중요하다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관념 아닙니까? 네. 근데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아무래도 기술력을 뭔가 얻기 위한 건 아닐까요? 그렇죠. 기술력. 그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뭘 가져야 될까요? 갑자기 질문을 던지니까. 우리가 그 두 가지가 자급자족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거 혹시 아실까요? 자급자족이 안 되는 두 가지. 자급자족? 네. 자원이 좀 부족해요. 그렇죠. 자원. 또 하나 같은 말이지만 돈? 네. 뭐 자원? 다 맞추신 걸로 하겠습니다. 자원이 두 가지로 표현해서 하나가 우리가 식량 자급자족이 안 됩니다. 아, 식량. 아무리 뭐 우리가 국토가 뭐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식량 자급률이 지금 한 60%대에 들어가 있고, 두 번째가 에너지 자급자족이 안 되고 있죠.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자원이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외국으로부터 사와야 되는데 뭘로 사오죠? 저는 기술로 사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제조 경쟁력을 갖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상상 속의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생존에서도 그대로 직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제조 경쟁력이 나날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 뭐 중소기업이 힘들어지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산업이 무너지고 있다.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힘들지만 사실은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불안한 미래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는 뭐 우리가 고민하는 것도 있지만 국가가 고민하는 것도 있다는 거 보여집니다. 많은 지표들이 이런 제조 경쟁력에 대한 우려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은 올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뭐 옛날 토마스 모어가 예전에 소설에서도 얘기했듯이 500년 전, 600년 전에도 얘기했듯이 과연 새로운 세상이 오면은 우리 인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은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과거에 그 철학자들이나 소설가들이 고민했던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이 그냥 한정적으로 지금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구나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고민들이 어떤 건가 생각해 보면 좀 재밌습니다. 뭐 직업이 없어진다. 뭐 마부들이 길가에 누워가지고 자동차를 거부했던 그런 운동이 있죠. 그걸 무슨 운동이라고 하냐면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합니다. 산업혁명 시대를 거부하는 운동이죠. 근데 우리 인류는 어려서부터 계속 발명을 해오고 그 발명품의 혜택을 받고 자란 세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구분 짓는 것 중에 하나가 발명품으로 또 구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TV 세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TV 세대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TV만 보고 자랐어요, 솔직히. 그런데 어느 날 순간부터는 인터넷 세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인터넷을 통해서 자라고 요즘에는 이제 모바일 세대 이런 말을 쓰는데 요즘에 어떤 영화를 보니까 메타버스라 그래가지고 가상세계라는 말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또 여러분들의 후세들은 또 다른 세상에서 문명의 이기를 가지고 자라나는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진화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화의 방향이 이제 올바르냐, 그것에 대해서 또 어떠한 불안한 미래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다 같이 또 고민해봐야 될 양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컴퓨터의 진화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것은 제가 어떤 장면에서 살짝 좀 뽑아온 장면인데요. 시간축으로 봤을 때 컴퓨터의 용량의 발전이 계속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죠. 저 스케일을 로그 스케일이라 그래가지고 10배를 1의 단위로 이렇게 나눠야 될 정도로 컴퓨터의 진화 속도를 바꿀 수가 있다고 합니다. 컴퓨터의 계산 능력을 이렇게 계측하는 하나의 단위를 플랍스라는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플랍스. F는 이제 실수란 뜻입니다. 실수를 초당 얼마나 연산할 수 있냐는 횟수인데요.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노트북이나 핸드폰이 20년 전, 30년 전에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빠른 계산 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속도냐면요. 약 1.5 테라플랍스의 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1.5 테라. 그러면 그 정도의 속도면은 우리 예전에 쓰던 컴퓨터 속도에 어느 정도나 빠를까요? 한 60년 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요. 60년 전이요? 네. 1000배? 1000배? 아니, 1000분 너무 작고. 네. 정답은 1조 배입니다. 1조는 10의 12제곱승이고요. 10의 12제곱승이 우리 단위로 봤을 때는 그걸 테라플롭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테라 다음에 우리가 뭐 기가 이런 컴퓨터 용어를 많이 들어봤죠. 기가, 메가헬츠 뭐 이런 얘기. 지금 테라 단위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공부했던 사람들은 뭐 메가 얘기하고 막 그랬었어요. 뭐 내 메모리 용량이 64메가야 그러면은 요즘은 웃지 않습니까? 기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그 이동 장치의 용량은 테라 단위지 않습니까? 1테라 단위인데 그 다음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테라의 1000배를 뭐라고 할까요? 네, 공부하는 시간. 들어보긴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페타라고 합니다. 페타. 그래서 페타플롭스고요. 다시 그거의 1000배는 기억 안 나시나요? 엑사입니다. 엑사.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죠. 그럼 엑사 다음은 뭐 예를 들면 여기 잘 표시되어 있는데 엑사 다음엔 제타 다음엔 요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요타 단위는 10의 몇 제곱승이 될까요? 계산을 막 하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괴롭혀드려서.
10의 24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지금의 컴퓨터보다 1조배가 빨라지는 거예요. 언제? 대략 30년경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30년경도 후면 아마도 또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일이 다 현실화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컴퓨터의 발전과 인공지능의 발전, 이것은 로봇의 발전에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되죠. 네, 지금 일본에 있는 요 리켄 후지츠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런 후가쿠라는 로봇이 현존하는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라고 합니다. 대략 500페타 플롭스 정도 된다고 하니까 좀 있으면 이제 페타 다음에 단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정도로 지금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 속의 로봇은 또 여기서도 또 우리가 세대가 갈라져요. 로봇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아톰 세대라고 하거든요. 아톰 보면서 이제 막 자랐는데 그 다음 아이들은 뭐 마징가 뭐 태권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때는 좀 커서 들어온 그거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로봇들을 상상하나요?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 좋습니다. 역시. 건담. 네, 그렇죠. 역시 로봇도 그 세대별로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되어진 이미지가 있죠. 근데 그 이미지들을 보면서 때로는 부정적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또는 곧 다가올 현실이라고 보여지는데 저희 로봇 하는 사람들은 이런 영화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저희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극작가들이. 그래서 저런 상상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아이언맨 같은 경우만 해도 이런 이제 그걸 외골격 로봇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입는 로봇을 통해서 우리의 힘과 근력을 강화할 수 있겠구나 해서 또 개발하게 되기도 하고 많은 제품들이 이런 상상 속에서 현실화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좀 더 발휘해야 될 것이 상상력을 많이 발휘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실에 너무 이렇게 적응한다 그럴까? 그거는 뭐 살아남기에는 좋아도 주도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거죠. 우리는 살아남는 것 갖고는 안 되지 않을까요? 미래를 주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상상력을 많이 키워나가면 그러면 상상력만 키운다고 해서 현실에서 그 상상을 이렇게 현실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까요? 생깁니다. 생겨요? 왜 생기냐면 제 후반부에 이제 또 얘기를 할 것인데 상상을 현실로 바꿀 수 있는 수많은 교육 자료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교육은 그 다음이다. 먼저 상상하라.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들을 좀 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동인력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네. 뭔가 생각 관점이 바뀌는 것 같네요, 말씀. 그렇죠. 네. 이 상상 속의 로봇, 이것도 또 제 세대의 얘기인데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이 R2D2와 그다음에 C3PO 이 두 가지 로봇을 딱 보면 여러분들은 딱 두 가지를 한번 상상할 것입니다. 하나는 인간과 같은 로봇이죠. 왼쪽에 있는 C3PO, 오른쪽에는 모바일 로봇이라고 합니다. 이동 로봇, 휠 타입으로 해서 돌아다니는 건데 로봇 하는 사람도 이 두 가지를 갖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과연 인간과 같은 타입으로 자꾸 로봇을 만들어내서 뭔가 서비스를 하는 제품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당장은 인간이 아닌 기계가 돌아다니는 형태가 되더라도 충분히 인간에게 서비스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건데 이 두 가지 모습이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1970년대 영화지만 놀랍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틀에서 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현실로 이어지는 거. 두 번째로는 바로 바이센테니얼 맨에서 보여준 자아라는 것이죠. 자아. 교수님, 네. 로봇에게 자아가 생긴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 네, 그렇게 실제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얘기인데 네.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 그렇죠. 네,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이제 자아는 영어로는 이제 셀프 컨셔스니스, 스스로 자기를 의식한다는 뜻이고요. 아라는 자기란 뜻은 이제 에고, 자신.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직도 아무도 모르거든요. 자기 자신이 뭔지를. 네, 물론 그거는 철학적인 측면에서는 나 자신을 알라의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 공학하고 로봇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 자신을 알라를 보면은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알았지? 우리가 아직도 모른다는 걸. 그만큼 자아의 실체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스스로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시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나가 있네라고 느낀 적이 언제인가요? 사람은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혹시 나는 나를 언제 발견했다? 뭔가 못하는 걸 할 때? 조금 더 좀 철학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거울을 봤을 때? 거울을 봤을 때요. 네. 그럼 제가 좀 빨랐나요? 저는 4살 때 발견했어요. 어떡해요? 막 어려서 누워있는데 누워있는 나 자신을 막 발견한 거예요. 왜 내가 누워있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는 로봇 하는 사람들이나 인공지능 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자아라는 게 만들어진 것일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있는 것일까? 그것조차는 모릅니다. 만약에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자아를. 근데 만약에 그냥 존재했던 것이라면 영원히 만들 수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로봇이 자아를 갖는다는 문제는 좀 철학적인 문제에 해당되고요. 하지만 자아와 같은 흉내를 낼 수 있는 수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0년 후 정도면 인간의 두뇌가 약 1000억 개의 시냅스로 이루어지는데 그 정도의 집적도에 지금 다가가는 수준이고 지금 가장 빠른 컴퓨터들이 현재 PC나 노트북에서는 약 1000코어, 10개의 코어, 1000개의 코어가 병렬 처리가 되고 있고 슈퍼컴퓨터에서는 수십만 개의 코어가 병렬 처리되고 있어요. 인간은 1000억 개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1000억 개의 코어가 병렬 처리될 때 인간 수준의 두뇌 활동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거는 반도체 공학적으로는 30년 뒤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럼 얼마 안 결국은 남았네요. 30년 뒤면은 이제 지금 또 2050년인데요. 뭐 여러분들은 제 나이가 될 것이고 아닙니까? 저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0년 뒤 금방 다가올 것 같지 않습니까? 30년 뒤 예상해 보면 예전 길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런 질문일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 자아를 우리가 상상하는 이 세상, 이 로봇이 어느 날 갑자기 인간의 말을 잘 파악하는 걸 넘어서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이 인간과 대등한 위치까지 오려고 하는 이런 상상력도 대단한 상상력인 거고 이런 측면에서 지금 동물보호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사람들은 인공지능 하는 사람 중에 하나는 이런 기계지능을 보호해주는 그런 윤리, 로봇 윤리학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나온다 그러면 유튜브에 나오는 뭐 이렇게 로봇개를 발로 차는 장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금지될 수도 있는 거죠. 뭐 일종의 인격체로 다뤄주는 뭐 그런 현상일 수도 있죠. 왜 그럴까요? 인간과 모습이 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한 형상을 학대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우리 인간의 인간성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은 로봇이 인간에 가까워질수록 로봇의 인격은 인간이 느껴지는 인격하고 동일시 된다는 측면이죠. 그런 어려운 문제도 로봇 윤리학이라는 학문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봇 윤리학 그러면 로봇이 인간의 어떤 윤리를 침해하는 걸 보호하려는 거 아닌가 하는데 그건 1단계적인 윤리학이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나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인간과 로봇을 약간 동격으로 놓고 어떤 인간의 형상을 한 인공물체에 대한 윤리학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측면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제조 로봇이 있죠. 제조 로봇은 이제 아까도 제가 제조 경쟁력 얘기를 할 때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제조 경쟁력을 갖느냐가 그 나라의 미래의 어떤 국가의 어떤 패권을 결정하는 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조는 현장에서는 다 로봇이 쓰이고 있습니다. 100%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의 로봇 제조 비중이 몇 %가 될까요? 한 7, 80%? 네. 90%. 90% 맞습니다. 와, 90%. 선물 없나요? 네. 선물 준비하겠습니다. 자, 10%는 왜 안 되냐면은 실은 노동조합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뭐 100% 가능한 건데 어떤 인간과 또 로봇 간에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이 정도 영역까지는 인간의 영역으로 두자. 뭐 이런 게 있었어. 그래서 이미 제조는 거의 100% 가까이 로봇에 의해서 제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봇 기술이 없는 나라가 제조 강국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로봇 제조 경쟁력 지금 세계 6위, 7위를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로봇의 경쟁력하고 또 그대로 직결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런 검사 로봇입니다.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스마트 기기들은 각 칩이라는 반도체 칩으로 다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각 칩의 사이즈를 우리가 얘기할 때 1005 또는 0201 이런 말을 씁니다. 그 잘 무슨 뜻인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1005, 0201은 그 칩의 사이즈인데요. 현재 제일 작은 칩의 사이즈가 가로폭이 0.5mm, 세로폭이 0.25mm입니다. 좁쌀의 5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 이렇게 샤프 연필로 점 하나 꼭 찍으면 그거가 그냥 그 어떤 부품이라고 보여지죠. 그게 기판에서 잘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인간이? 잘 모를 것 같아요. 모르죠. 그러나 그것이 제조 단계에서 불량을 일으키게 되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폭주 사고가 일어나고 또 갑자기 달리다가 에어백이 터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것을 누가 잡아낼까요? 검사 로봇이 다 잡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쓰고 있는 문명의 이기들은 다 로봇들이 조립하고 로봇들이 다 불량을 잡아내는 그런 기술로 다 쓰이고 있죠. 이것은 현실의 로봇입니다. 그냥 근데 우리가 현실에 안 보일 뿐이죠. 그 기술이 만들어내는 제품만 쓰고 있는 것 뿐이죠, 우리는. 네.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거는 우리 이런 로봇들이죠. 이거 도대체 언제 오는 거냐 하는 건데 사실은 이런 로봇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와 있었어요. 막 돌아다니고 합니다. 애들하고 춤도 추고 가격이 문제예요. 가격이 뭐 장난감 수준의 26개의 모터가 달려서 춤도 추는 로봇인데 가격은 4만 달러. 사시겠습니까? 하나로 네. 하면 얼마인가요? 네? 하나로 하면은 한 5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사시겠어요? 네. 아니요. 네. 사고 싶어도 물론 이제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딱 하나 5천만 원짜리 장난감 갖고 있겠죠. 가격이 이제 문제인 거죠. 여러분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 또 이전에는 이제 핸드폰이라고 불렀지만 우리가 처음에 보급되던 2000년대 초반에 대당 가격이 500만 원이었어요. 등록비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누가 살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이 대중화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뿐이죠. 휴머노이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모터를 26개, 50개 장착을 해서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 가능해요. 문제는 가격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려면 기술적인 부분도 해결이 돼야 되지만 가격적인 측면도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이죠. 아이언맨, 네, 관심 있으시죠? 네. 아이언맨 같은 경우도 다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웨어러블 슈트, 물론 날아다닐 수는 없고요. 뭐 이렇게 악당들을 쳐부술 정도는 아니지만 어떤 게 가능할까요? 바로 장애, 네, 마비 환자들이죠. 마비 환자들은 근육을 움직일 수 있는 힘도 없지만 근육에 정보를 전달하는 신경계도 지금 막혀 있는 분들이죠. 그분들에게 이런 신경 기계 인터페이스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서로 연결을 시켜주면 걸을 수 있게 하는 거죠. 우리 로봇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 씁니다. 당신을 걷게 해드리겠어요. 의미심장. 네, 이런 아이언맨들을 대회가 바이슬론이라는 대회가 있는데요. 바이애슬론 대회는 이제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육종 경기, 오종 경기 해가지고 최고의 그 강철 인간들을 뽑는 대회 아닙니까? 그거랑 이제 사이버를 합해가지고 사이베슬론이라는 대회를 해마다 열리고 있고 우리나라가 1등에서 3등까지 올 작년 11월 달에 다 우승을 차지했어요. 네, 물론 이런 분들이 배경에는 우수한 연구자들이 같이 한 거죠. 얼마나 기계의 기술과 로봇 기술이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문명의 이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교수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네, 파워드 로봇과 이제 슈트 로봇은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로봇의 좀 기능과는 약간 성격이 달라 보이는데요. 네네. 그런 로봇들에는 어떤 중요한 기술이 들어갈까요? 그렇죠. 일단은 사실은 로봇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때는 무인화로 생각하죠. 영어로는 unmanned라고 합니다. 네, 사람을 빼고 그 자리에 기계를 넣겠다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그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로봇 수트 또는 웨어러블 로봇으로 들어올 때는 인간의 보조 역할을 해주는 장치로서의 로봇이 되는 거고 그것도 로봇이라 부를 수 있느냐? 저는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실질적인 판단과 어떤 지능적인 결정은 우리 두뇌가 하지만 자율신경계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율신경계는 어떤 거죠? 자기도 모르게 반응하는 것들. 걸을 때 사실은 책을 볼 수가 있는 거고 잠잘 때 숨을 쉴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자율신경계에서 움직여요. 그것들은 로봇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로봇의 기능은 자율신경의 역할만 합니다. 그리고 주요한 판단, 그런 것은 인간이 하게 되는 그런 게를 봤을 때 로봇이 단순 기계 장치라 그러면 로봇이라 부를 수가 없죠. 패시브 장치라고 하는데 그냥 걷는데 지팡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보행기 이런 거는 이런 일종의 기구적인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건데 자율신경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은 내가 움직이려고 그러면 내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돌면은 회전을 하려고 하는 거라 그러면 이제 회전 동작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 기술 중에 하나는 의도 파악 기술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로봇의 두뇌 속에 잘 심어 넣어가지고 인간의 의도를 제스처로부터 제스처 몸 동작으로부터 파악을 해서 인간에게 원하는 동작들을 보조해주는 그런 로봇들이 이제 재활 로봇에서 많이 쓰이는 거고 지금 여기서 사용되는 수술 로봇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빈치에서 만든 이 수술 로봇은요 작게 로봇팔을 만들어 가지고 구멍 속으로 로봇팔을 집어넣어 가지고 인간의 몸을 치료해주는 이런 로봇들인데요. 이런 로봇들의 주요 동작은 의사들이 합니다. 내가 이 부분의 병변을 제거를 해야 되겠구나. 여기랑 여기랑을 봉합을 해가지고 뭔가 수술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들은 의사들이 하죠. 그러나 의사들의 의도, 이걸 자르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꿰매려고 하는구나 하는 의도는 로봇들이 판단을 하죠. 그것들이 잘 결합되는 그런 로봇의 형태들이 지금 얘기했듯이 인간과 로봇이 서로 협력하는 모델로서의 로봇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언맨드, 무인화된 건 아니죠. 인간과 로봇이 서로 하는 건데 인간의 손이 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크게 열어야 되잖아요. 근데 로봇은 작게 만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모션들을 20분의 1, 100분의 1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동작들을 몸 안에서 일으키기 때문에 정교한 수술 동작들이 다 로봇으로 가능한 겁니다. 이러한 수술 로봇들은 전부 미국에 있는 유명한 회사들이 다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막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상상 속에서 로봇들을 막 꿈꾸고 즐거운 상상의 나래를 펼 동안에 미국에서는 그것을 제품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문명의 이익으로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빨리 쫓아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새로운 로봇들이 또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제가 의료 로봇은 조금 자료를 좀 더 많이 준비해왔던 이유는 제가 의료 로봇을 후반부에 제가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연구 동향을 좀 많이 보여드림으로써 앞으로 의료 로봇의 중요성 그리고 이걸로 펼쳐질 우리나라 미래 의료 병원의 모습 이런 것들도 좀 상상해 보면은 조금 더 현실적인 어떤 로봇의 미래를 여러분들이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로봇은요 일종의 노츠라 그래가지고 노츠 기술은 구멍을 내지 않고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개구부가 있어요. 입, 항문, 배꼽 이런 부분들은 째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로봇을 집어넣어서 흉터 없이 수술하는 그러한 수술들입니다. 이런 거는 지금 이미 작년에 미국 FDA를 통과했어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아직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저런 기술들이 들어오게 되면 상처 없는 수술이 가능하게 되겠죠. 지금 로봇 수술하고 일반 개복 수술하고의 차이점은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효과적인 측면에서 뭐가 더 효과가 있다. 정확도하고 이제 정확도 상처가 좋습니다. 덜 난다는 네. 점. 또 감염? 네, 감염. 좋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멍을 아무래도 흉터를 적게 하니까 제일 좋은 거는 두 가지인데 시간입니다. 저는 이 로봇 수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실제 수술방에 들어가서 5시간, 6시간 다 있어 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누구나의 꿈이 그렇지만 의사가 되는 건 꿈 아닙니까? 그래서 의사가 좀 안 된 게 조금 아쉬웠는데 로봇을 개발하면서 이 의사들하고 같이 로봇 수술방도 가보고 같이 그분들의 의견들을 막 들어서 그것을 이제 개발에 반영하고 이런 과정에서 꼭 굳이 의사가 아니더라도 내가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겠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5시간 걸리더라고요. 마취해서 수술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의사도 힘들고 환자도 힘들고. 마취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깨어날 확률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전신 마취 피하시는 게 좋아요. 부분 마취를 가는 게 좋죠. 의식을 잃는 거니까. 네, 근데 5시간씩 이 마취 상태가 유지되는 거를 로봇 수술 같은 경우 평균 1시간 반. 우와. 얼마나 좋을까요? 네. 두 번째, 이게 이제 수술 끝나고 회복하는 시간이 20일입니다. 평균. 로봇 수술 며칠일까요? 일주일이면 될 것 같아요. 네. 5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3, 4일, 한 5일 휴가 내고 바로 근무할 수 있는 거죠. 우와. 예전에는 나 수술 받았다 그러면은 2개월씩 장기 휴가를 내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정확도도 좋고 수술 성공률도 높고 흉터도 적지만 미용 효과 뭐 이런 수술 성공률은 사실은 그 다음 문제예요. 더 중요한 거는 시간의 문제, 그러니까 수술 시간, 회복 시간 이것이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근데 흉터가 없다면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흉터 없이 들어가게 되면 진입로가 더 길어져 가지고요. 개복 수술 같은 경우에는 구멍을 내서 병변 부위까지가 불과 10cm에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저처럼 좀 폐가 나온 사람 더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런데 개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더 길어요. 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입을 통해서 위에까지 내려가서 뭐 병변 부분을 치료한다 그러면은 이게 뱀처럼 막 길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절이 더 많아지는 거죠. 제어하기가 더 어렵죠. 기술적으로 더 어렵지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실화 될 것 같고요. 저는 수술 로봇을 개발하자고 이렇게 정부 당국자들하고 기획회의하면서 수술 로봇 개발하자 그러니까 전부들 그거 미국에서 다 개발해 놓은 거 왜 뒤늦게 개발해야 되느냐. 그런 걸로 많이 부정적인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주장했던 것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술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때마다 외국산 로봇에 수술 로봇에 우리 몸을 맡겨야 할 것이냐. 이것은 의료 조건의 문제다. 이런 말을 썼어요. 요즘 뭐 데이터 멋있다. 조건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저는 의료 조건이라는 말 썼어요. 그랬더니 그 정부 당국자들이 흠칫 저 사람 말이 좀 이렇게 만든 것 같다.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더 확대해 나가면은 새로운 문명에 우리가 도전을 안 했을 때 수구 세력이 되고 또 문을 닫고 쇄국 정책을 피면서 나라가 망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에 만족을 하고 왜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기술에 도전을 해야 되느냐. 다 문을 닫고 한참 있다 보면 남들이 만들어준 것만 쓰게 되잖아요. 저게 한 대당 얼마일 것 같습니까? 수술 로봇이? 일단 억은 넘을 것 같아요. 억 넘죠. 네. 20억. 맞췄습니다. 네, 20억 원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뭐 병원들이 몇 개 생각하는 대기업 메이저 병원들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하의 병원들을 우리는 중소병원들이라고 하는데 약 중소 클리닉 병원이 우리나라에 한 500개가 있다고 합니다. 메이저급 대형 병원 한 30개 정도가 있고요. 지금 30개 병원은 다 샀어요, 이 로봇을. 근데 난 중간급 병원들이 못 사고 있습니다. 20억이란 돈 때문에. 그러면 모든 우리 환자들이 다 대형 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거기는 줄을 서야 되겠죠. 수술 로봇 내가 받겠다. 물론 이건 안 좋은 이야기죠. 여러분이 안 받을수록 좋은 건데 아무튼 좀 안 좋은 게 생겨서 수술 로봇 받겠다. 그래가지고 신청을 하면은 3개월, 5개월 기다려야 됩니다. 줄 서야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네, 비용은 그 다음 문제이고 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데 시간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의료보건 당국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수술 로봇들이
전국에 있는 클리닉 병원급까지 다 보급되어야만 전 국민이 같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수술 로봇들의 가격이 조금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도 수술 로봇의 국산화는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랫동안 이 수술 로봇 기획에 많이 매달려서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수술 로봇의 국산화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저는 애를 썼습니다. 이 중에 박수 한. 이제 막 박수까지 유도를 하고. 네. 그래서 이런 수술 로봇들이 많이 이렇게 보편화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무릎 관절 같은 경우도 쉽게 관절 치환을 해서 이런 왜 로봇 수술로 할까요? 그냥 의사들이 안 하고요. 정확하게 무릎 관절의 스파인, 조인트의 각도 이런 걸 전부 컴퓨터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수술 전 모습을 스캐닝을 해가지고 최적의 각도 위치를 맞춰줘서 눈대중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컴퓨터의 계산에 의해서 진입 각도와 삽입 각도를 결정하고 그 관절을 깎는 양, 이걸 얼마나 깎을 거냐 하는 것도 전부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최적화시키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경우는 로봇이 더 잘하는 분야죠. 계산, 연산 이런 거는 뭐 로봇이 못 따라가죠, 우리 인간이.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전부 로봇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당연히 로봇으로 인한 수술의 성공률 이것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물론 많은 기업들이 로봇 쪽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글, 존슨앤존슨, 지멘스 이런 유명한 기업들이 대기업, 빅테크 기업들이라고 하죠. 빅테크 기업이라고 그러면 기업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을 빅테크 기업이라고 할까요? 보통 기업 규모라고 얘기하면 매출 규모하고 그 회사의 총 상장 가치 규모를 갖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또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빅테크 기업이라고 불리울 정도면 회사의 가치나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빅테크라고 할까요? 거의 1,000억 이상. 1,000억? 네. 틀렸습니다. 틀렸어. 네, 대략 100조 정도는 돼야 빅테크 기업이라고 합니다. 1,000억 정도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도 다 1,000억 정도 하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빅테크 기업은 전 세계 상위 100개 기업이고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국가의 권력이 기업으로 넘어간다.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웬만한 지금 삼성전자나 구글, 페이스북의 시총 규모가 그 우리나라의 규모까지는 아니어도 저기 우리 한 50위권 되는 국가의 규모는 넘었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한 기업의 규모가 한 나라의 위치까지 올라간 거죠.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인공지능 기술과 IT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점점 빈익빈 부익부 형상이 일어나요. 모두가 기업들의 경쟁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다 몰리는 거죠. 그거를 이제 클러스터링이라고 합니다. 마치 물방울 이렇게 잘 관찰해 보시면 처음에는 막 여러 개로 이렇게 유리의 방울들이 있다가 큰 방울이 작은 방울을 이렇게 잡아먹는 장면 보신 적이 있나요? 네. 그러면서 걔네들이 커다랗게 하나의 원을 그려나가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도 이게 바로 지배라는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약간 정신이 나간 사람 같죠. 그걸 보고 시를 써야 되는데 저는 이게 바로 지배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큰 게 작은 거를 삼키는 게 자연적인 이치일 수도 있다는 거죠. 기업이 그렇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은 그 기술에 대한 투자를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기업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더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경쟁력을 갖고 다시 그 무기를 가지고 전쟁터, 마켓이라는 전쟁터에서 서로 경쟁을 하다 보면은 다 나가 떨어지는 거죠. 기술력이 없는 기업들은. 그러면 더욱더 어떻게 됩니까? earn money, 돈을 더 모을 수 있는 거죠. 다시 모인 돈은 선순환돼서 또 비대해지고 그러면은 하나의 기업이 계속 커지고 거기 경쟁에서 밀려나는 기업들은 계속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두려워하고 있어요. 경제학자들은. 이게 세상의 기술들이 고도로 발전하면은 모두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가진 쪽이 권력을 갖는구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대기업들이 수술 로봇 쪽도 지금 많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 인간의 마지막 정점은 건강 문제 아닌가요? 건강에 많은 돈을 쓰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은 그럼 수술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디까지 발전할까요? 그냥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수술이 로봇이 의사를 돕는 보조 수술 로봇에서 과연 의사를 잠깐만요 하고 스스로 수술하는 시대가 올 수 있을까요? 이걸 자율수술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예. 혹시 아까 지금 의료용 로봇을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네. 자율무인 수술 로봇이 이게 사람의 신뢰도를 얻기 위해서는 좀 오랫동안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혹시 언제쯤 이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동차의 자율주행하고 비교를 해보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의 2단계를 이제 아다스라고 그래가지고 자율보조주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막 달리다가 앞차가 정지를 하면은 자동으로 얘가 브레이크를 잡아준다든가 차선이 변경되면 스티어링 휠을, 이 조향 휠을 살짝 얘가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 지금 제 차는 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기능들이 지금 이제 2단계 자율주행 수술이고, 자율주행 운전이고, 3단계로 가게 되면은 이제 내비게이션만 세팅을 하면 얘가 가주죠. 가주지만, 운전대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3단계까지인데, 아직 3단계까지가 지금 거의 기술적으로는 다 와 있습니다. 이제 법제도적으로 안 와 있는 상태고요. 4단계는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굳이 중간에 개입 없이 그냥 가는 거죠. 운전대는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가는 걸 완전 자율주행 4단계라고 하고 5단계는 운전대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공간만 있는 거죠. 앉아가지고 뭐 영화도 보고 뭐 대화도 하고 이런처럼 그걸 이제 완전 자율주행의 5단계라고 합니다. 그거의 시기를 보통 지금 역시 30년, 20년을 보고 있어요. 근데 수술 로봇은 그거보다 조금은 더 아무래도 안전성 문제가 있으니까 아마 조금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의 수술 로봇이 저는 2단계라고 봅니다. 이게 어떤 기능이 있냐면 혈관을 건드리잖아요. 이제 의사의 조종관이 드르륵 떨립니다. 그럼 이제 얘가 혈관이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 로봇이. 로봇은 이미 다 위치를 다 알아요. 예를 들면 동맥이 어디로 지나가고 신경이 어디로 지나가고 다 알거든요. 아까 내비게이션 지도를 가지고 다 아는데 거길 가라 말라는 자기가 판단을 못 해요. 의사들이 합니다. 나 이 방향으로 가겠다 그러면은 가긴 가되 조금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신호로 알려주는 거죠. 지금 가까이 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의사가 그러면서 조금 조정해 주죠. 그런 걸 이제 2단계 수술이라고 하는데 좀 더 발전하는 단계를 이제 3단계를 왜 가려고 할까요? 의사들한테 다 맡기면 되는데 자꾸 가려고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3단계 보조 수술에서 자율 수술로 가려고 하는 이유. 네. 이거는 좀 물론 이제 좀 제 의견에 대해서 반론이 또 많이 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10년 된 의사하고 30년 된 의사하고 이 수술 성공률이 2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거 뭐 의사협회에서 막 난리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젊은 의사님들이 더 굉장히 반대하겠죠, 제 의견에. 그만큼 30년 된 의사들의 수술 성공률이 높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명의에 집중을 하려고 하죠. 나는 저분한테만 수술을 받겠다. 그러면 젊은 청년 의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로봇 수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럼 로봇 수술로 가겠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로봇 수술을 개발하고 나니까 이 의사분들의 반응이 두 군데로 갈라졌어요. 청년 의사님들은, 젊은 의사님들은 아주 로봇 수술로 가야 된다고 하고 있고, 나이분 약간의 좀 노련한 의사 선생님들은 로봇 수술 그거 다 필요 없다. 내 손이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은퇴를 한다는 점이고요. 그 30년 경력의 노련한 수술 로봇을 다 누구나 누릴 수 있으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청년과 같이 비숙련의 로봇 수술을 결합해서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제일 중요한 대목이고,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의료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자율수술로 가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보장이 돼야 되겠죠. 네.
자, 이제 뭐 두 번째 저의 이야기는 이 물류혁명입니다. 자, 여기는요, 아마존의 물류센터의 장면입니다. 예전에는요, 저기 사이사이를 사람들이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빽빽하지가 않았어요. 선반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봇들을 선반으로 밑으로 들어가서요, 얘가 360도로 10바퀴 회전을 합니다. 자기가 공중으로 회전을 해가지고 선반을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기능으로 해서 지금 물류혁명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아마존이 그 넓은 미국에서 하루 서비스가 가능해졌어요. 하루에 서비스를 하겠다. 뭐 우리는 새벽 서비스도 있지만 그건 솔직히 우리 인간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거고, 여기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로 하루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물리혁명이 저는 아마존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다시 얘기를 꺼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이 물류 로봇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로봇들을 이용해가지고 물류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로봇을 사용해서 물류혁명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배달 로봇. 여러분, 배달 로봇이 세계적으로 이미 보편화되고 있는 거, 보편화까지는 아니지만 서비스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네. 네. 이 로봇은요, 인간의 모습을 한 로봇인데 조금 요거는 컨셉인 것 같아요. 저런 로봇들이 뚝뚝 두들겨가지고 뭐 왔습니다 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 전에는 이런 로봇으로 저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달 로봇이 사실은 사이즈는 요 정도 되고요. 우리가 음식 정도를 배달을 해주는데, 저는 자율주행 로봇보다 요 키로수도 요것이 30kg 이하이고, 또 이렇게 사람하고 부딪혔을 때도 크게 다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배달 로봇이 우선 상용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사실 여러분들 운전할 때 보면은 요즘에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갑자기 나타나는 이 배달하시는 분들. 지금 사실 우리도 지금 많은 변화에 지금 익숙하지 않은 상태인데, 저런 로봇까지 또 돌아다닌다 그러면 얼마나 또 운전하기 어려울까요? 그렇죠? 다행히 이 로봇은 인도만 사용합니다. 차도를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라스트 마일리지 로봇이라 그래가지고 주요 도로까지는 이런 택배 차량이 이동을 하고요. 거기서 집집마다를 이런 로봇들이 이제 움직여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주로 아파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은 전부 하우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우스 앞에 딱딱 물건을 놓고 갈 수가 있는데,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도 타야 되고 계단도 올라야 되고 이런 문제도 생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일부 좀 새로운 아파트에 이런 배달의 로봇들이 시연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곧 다가올 기술이라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현대차에서 이제 보스턴 다이너믹스를 인수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 한국 시장에도 이제 그런 변화가 새로 나올 것 같은데, 네. 그에 대해서 전망이 어떨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사실은 이제 다음 주에 다루려고 했는데요. 이 로봇 기술이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지도를 어떻게 바꿀 거냐 하는 이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이렇게 세계 최고의 로봇 회사를 이렇게 우리나라 회사화 시켰지 않습니까?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우리 스스로가 연구 개발을 잘해서 최고의 로봇 회사가 되는 방법이 있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냥 아예 로봇 회사를 이렇게 사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로봇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절반은 씁쓸하고요. 왜 그냥 우리나라에 좋은 기술 많이 갖고 있는데, 국내 개발자들도 그 개발자들에게 많이 투자를 해서 제2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한번 만들어 보지 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로 반가운 것은 세계적으로 우리가 로봇의 중심지가 되었다. 뭐 이런 약간의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의도로 현대차가 로봇 회사를 샀을까, 그다음에 어떤 계획으로 그걸 활용해 갈까지는 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그리고 서빙 로봇 여러분 지금 서울역에 있는 카페에서 아마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봇이 굳이 서빙을 받을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부분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의 로봇이라든가 모바일에 팔이 달려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서빙이 가능한, 가정에서 서빙이 가능한 거, 이거 많은 사람이 기대하겠죠. 네. 정말 물 한 잔만 갖다 줘. 그러면 뭐 내가 몸이 좀 건강하다 하더라도 물컵 심부름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개념을 이제 올해 초에 삼성이 선보여서 세계인들의 가슴을 이제 출렁거리게 했는데 저게 제품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네. 두 번째로는 요리 로봇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 정말 로봇이 요리를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이런 팔이 달린 로봇인데요. 이런 손가락의 움직임을 잘 구현을 해가지고 요리를 핸들링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아직은 컨셉의 개념이고요.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상당히 우리가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런 기술들이죠. 교수님, 그러면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로봇 개발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휴보도 제가 기억하고 네. 그럼 그런 개발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나요? 네, 우리나라의 로봇 개발은 이제 제가 보기에 그냥 그 정부 당국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한 80%다. 뭐 그게 뭐 20%가 뭐냐 이제 그런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저는 약간 20%의 차이는 상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는 카피캣이 되고 있어요. 아까처럼 스타쉽 로보틱스가 배달 로봇을 만든다 그러면 또 그런 유사한 모양의 로봇을 만들어낸다든가, 그래서 이렇게 수술 로봇을 만들어내서 뭔가 수술을 한다 그러면 또 만들어내요. 그러면은 로봇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할 수 있네 뭐 이런 정도지만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자꾸 흉내를 내지 뭐 이런 약간의 좀 안 좋은 시각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는 우리도 기술력은 갖추었기 때문에 80%의 기술력, 나머지 20%는 상상력으로 채워서 이러한 부분을 로봇으로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새로운 부분을 개척했구나 하는 거를 우리나라가 좀 들었으면 합니다. 뭐 그런 정도가 되겠네요. 네. 네, 이 밖에도 뭐 이제 재난 상황에서 우리가 수중 로봇, 구조 로봇이라든가 또는 원자력 사고가 났을 때 원자력 로봇을 개발한다든가 수많은 이제 제품들이 형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상당히 여러 종류의 로봇들을 한번 보여드렸고,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선택이 아닌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도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세상, 제조 공산품들은 전부 현재 로봇이 만들어주고 있고, 이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병원에서 다 로봇이 수술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이런 물류, 그다음에 배송 이런 부분도 앞으로 로봇이 감당을 크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이런 인간의 모습을 한 로봇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서빙을 한다든가 또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동무도 돼주고 이렇게 우리의 위로를 주는 그런 로봇들이 현실화되는 시간도 저는 컴퓨터의 발전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그 현실화되는 시점이 다가올 거라 보여져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런 단순 반복 위험 작업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이제 정말로 문명의 진짜 이기를 로봇이라는 문명의 이기로 대신하면서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분야가 로봇화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단언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직업, 로봇하고 싸워야 된다? 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차가 사라지고 새로운 자동차가 나왔듯이 새로운 문명이 다시 우리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에요. 문명이 바뀌는 것뿐이죠. 우리 이 프로의 제목, 그쵸? 뭔가 대격변이 일어난다는 거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에 우리가 준비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자꾸 이걸 거부한다든가 또는 오해를 가지고 자꾸 로봇이 뭐 우리를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계속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 로봇은 곧 우리가 함께 되는 동반자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